2020년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기혼 남성의 41.3%가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성의 경우에도 24.4% 정도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기혼자 중에서 3명 중에 1명 정도는 외도를 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 외도 문제가 갈수록 진짜 많은가 봐요. 그래서 뭐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화제가 된 은어들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 초성 퀴즈를 마련해 봤는데 한번 맞춰보실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감시. 감시 떴다 피해라 막 이럴 때 쓰는 네. 검사. 휴대폰 검사? 오늘 검사 당했다? 검사 당했어. 네. 또 이건 뭘까요? 기역, 니은, 미음, 이응. 네. 겁나 미워. 검남이. 겁나 미워. 네. 계속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진짜 어려운데? 뒤에가 커플이구나. 구구 커플. 구구는 뭐예요? 구구. 닭살 커플. 구구. 금기 커플? 금기 커플.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말 된다, 그죠? 겁나 미워, 금기 커플. 네. 마지막, 대망의 네 번째입니다. 지지리. 지지리. 네. 그죠? 찌질이. 찌질이. 찌질이를 좀 이렇게 약하게 해서 지지리. 이거 정답을 한번 공개해 볼까요? 오! 이게 줄임말이구나. 이혼 여성. 금지된 사람, 기혼 남성, 미혼 진남미요. 기혼 남성, 기혼 네.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한대요. 거기가 카페가 5만 명이 이상의 카페도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뭐 카페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카페에 가입을 하려면 내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증을 해야 돼. 정회원이 돼서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은어를 가지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교묘하게 어디 가면은 들키지 않고 만날 수 있느냐. 그다음에 내가 들킬 뻔했을 때 배우자에게 어떤 핑계를 대면 것이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치밀하다. 어떨 경우에 이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세요? 스킨십이라든지 뭐 깻잎 논쟁처럼 뭔가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깻잎 뜯어주는 거. 네. 이제 사소한 그런 거에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나보다 더 많이 챙겨주면은 그게 좀 질투 날 수 있죠. 질투구나. 외도는 아니고 질투. 그러니까 이게 내가 느끼는 마음의 불편함, 질투는 진짜 천차만별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기에 넘어서서 외도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문제일 것 같은데요. 단순히 이렇게 스킨십을 하거나 뭐 잠깐 어디 가서 밥을 같이 먹었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건 외도라고. 마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네. 거의 다다. 네. 제가 볼 때.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는 절대적인 신뢰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는 순간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건데 외도라는 게 뭐 대단히 정말 아주 깊숙한 관계로 들어가서가 아니라 서로 간에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생기는 순간,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네. 관계가 생기는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온 것 같아요. 비밀. 배우자에게 말할 수 없는 게 생기는 것부터가 문제다. 네. 그래서 화제가 된 키워드를 좀 준비를 했어요. 바로 정서적 외도. 좀 들어보셨나요? 정서적인 외도? 정서적 외도? 정서적 외도? 최근에 이제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 때문에 이혼이 더 늘어났다고 하고 비슷한 상담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남사친, 여사친 이 경계를 이제 넘나드는 관계가 참 문제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남편이 들어오질 않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두고 나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바로 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뭐 걱정하지 말아라. 아, 내가 내일 도와줄게. 괜찮아, 괜찮아. 잘 자.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말 해준 적이 없는 남편인데. 그래서 이제 누구냐?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그 사람 직장 동료 누군데? 에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을 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놓지를 않고 계속해서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이제 자는 틈을 타서 휴대폰을 좀 봤는데 뭐 잘 자라고 서로 안부를 전하고 매일 점심을 같이 먹고 그런데 잠자리를 나눈 흔적은 없어요. 특이했던 거는 그 여성분이 운전면허를 막 따니까 운전 연수도 시켜주고. 네. 외도네. 외도다. 그래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런 거 가지고 왜 화를 내느냐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아 그리고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하길래 내가 좀 가르쳐 줬다 그리고 이분은 나하고만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다 근데 보니까 성격이 되게 좋아서 사실 좀 그런 거 같기도 해 그런데 우리 남편하고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관계를 좀 정리해달라. 이렇게 친하게 안 지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오히려 화를 내면서 부인을 의부증으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상담을 오신 거였어. 자, 이렇게 이혼 청구를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혼 사유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부부간의 신뢰가 조금 이렇게 서서히 깨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어떤 부부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마 이혼 사유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이 코로나 전에는 매일 그 다른 여성과 점심을 먹었거든요. 네. 양희은 누님하고 저희 그 라디오가 끝나면 항상 점심시간이어서 그런데 제가 양희은 누님 운전 연수를 해드리진 않아요. 아, 네. 제가 조직 생활은 안 해봤지만 조직에 생활하다 보면 뭐 그냥 친하게 지내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성별로 구별을 하는 것도 참 애매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근데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와이프가 몰랐다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정말 자연스럽게 동료 누가 나한테 연수시켜달래. 아, 뭐 내가 돈을 받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와이프랑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였다면 문제가 되는 관계가 아니었을 거예요. 네. 연수를 시켜줬다 하더라도. 근데 그걸 와이프가 모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는 관계가 생긴다는 거.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관계에 이르지 않으면 이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가정법원에서 부정행위라고 했을 때는 훨씬 넓게 봐요. 그래서 야심한 시각에 갑자기 서로 하트를 주고받는다. 아무 말 없이. 네. 그리고 잘 자? 자고 있어? 이렇게 야심한 시각에 한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넓게 봐서 부정행위다라고 지금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서로 일을 돕다 보면 또 친밀한 관계가 되고 또 배우자하고 나눌 수 없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또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문제는 배우자가 싫어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다가 비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경우 결정적으로 배우자가 이 관계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거를 정리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배우자에게 단호하게 나는 이런 게 싫다. 나는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 관계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알게 되냐 이런 것들 고민하시거든요. 그렇죠. 그 배우자의 외도 징후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 네, 없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일상을 같이 하다 보니까 평소와 다른 행태는 눈에 보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우리 사례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가고 베개 밑에 두고 자고. 그리고 패턴을 자꾸 바꾸고. 그게 뭐예요? 그 핸드폰이 바로 판도라의 상자. 그래서 이거를 펀도라의 상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도 뭐가 있을까요? 특이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들킬까요? 차.
딩동댕. 네.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 이런 거. 네. 그래서 쭉 보면 어디를 다녀왔는지 알게 되죠. 차 얘기하니까요. 네.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잖아요. 네네. 웬만한 제조사의 차들이 외부로 다 소리가 들립니다. 은밀하게 통화를 하다가 와이프가 지하주차장에서 쓱 지나가다 뭔 소리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모든 내용이 다 발설됩니다. 중계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지하주차장에서 특히나 울림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통화를 하실 때 블루투스를 좀 작게 해놓으시거나 안에서 이렇게 그냥 전화로 아니 이렇게 정보를 주시면 어떡해요. 네. 차 안에서 바로 핸드폰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네네. 그럼 운전하는 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오는 문자 메시지나 SNS들이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요. 잘못 누르면 음성으로 이렇게 문자를 읽어주거든요, 차에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비게이션을 안 쓴답니다. 네. 와. 근데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바람을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우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도를 하게 된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렇게 사건 맡으시면 그런 사람들 실제로 보시잖아요. 그런 외도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통점은 참 찾기가 어려워요. 정말 안 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런 분이 하실 것 같은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어려운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감각하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본인이 큰 소리 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혼인 신고만 안 했지 결혼입니다. 그래서 사실혼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도 해주고 위자료 청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똑같이 하는 의무를 부담을 해요. 사실 해외 입법례나 이런 걸 보면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보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팍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동거하는 커플을 사실혼의 배우자처럼 인정을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가 아니라 나랑 팍스해줄래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또 영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이런 제도를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대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살려고 하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누군가 필요한데 자식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런 분들도 사실혼이나 혼전동거나 이런 것도 하는데 사실혼과 혼전동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사례 중에 이런 게 있었는데 2년 정도 넘게 살았어요. 그런데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른 이성 친구가 생긴 거죠. 오마이갓. 그래서 나는 헤어졌으니까 이성 친구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외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이때 쟁점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혼전 동거였느냐 사실혼이었느냐. 헷갈린다. 사실혼의 판단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같이 동거를 했느냐. 그리고 그렇게 부부 생활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느냐. 사실혼과 관련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나는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서로 뭐 부모님들도 인사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했는데 막상 혼인신고를 할 때가 되니까 남편이 우리 조금 뭐 이렇게 서두를 거 있어. 요즘은 뭐 다 안 하고 산다는데 부인도 왠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내가 그래도 혼인신고를 해달라는 것도 그렇고. 근데 또 남편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알콩달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돼지 농장을 하니까 뭐 그것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시부모님이 아프시면 돌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4년, 5년이 됐는데 이제 곧 아이도 좀 가져야 되는데 혼인신고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어요.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해진 거죠. 보니까 남편 주머니에서 모텔 영수증이 발견된 겁니다. 네. 네. 근데 보니까 자기만 몰랐어요.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걸 사실혼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혼전 동거는 말하자면 친구 사이, 애인 사이 정도에 그치는 거죠. 그래서 호칭 자체가 좀 다르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친구죠. 며느리나 뭐 사위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식을 올리고 한 대에 살고 부부라는 호칭을 쓰고 이럴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뭐 빼박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동거하는 기간을 결혼 생활이라 생각했느냐, 아니면 이렇게 잘 맞으면 결혼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를 것 같아요. 좀 구별이 되세요? 네. 네. 자, 아까 혼전 동거 같은 경우에는 2년을 살아도 그건 사실혼이 아니에요. 사실혼은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요양원에 가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 요양원 안에서 서로 요보당신한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사실혼을 인정해 줍니다. 오. 그래서 이런 그 관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조금씩은 조금 숨기고 싶어지고 가리고 싶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보면 재력도 드러나게 되고 부채도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결혼할 때는 뭐 직업도 의사고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성적인 취향이 좀 독특해요. 왠지 부부관계를 조금 꺼려하는 것 같고 충격적인 거는 여성의 의류나 구두를 몰래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자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갖고 싶은 거죠.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다이어트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의 몸매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자기도 그런 몸매가 되고 싶어 하고 아 저렇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가 그 가방을 들고 어머나. 정말 더 충격적인 것은 부인이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 여성들은 소변을 볼 때 화장지를 몇 칸을 사용해. 여자는 화장지를 어떻게 써? 이런 변태적인 성향까지 보이는 거죠. 이럴 경우 어떨까요? 이것이 과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게 실제로 가정법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 취소에 해당하려면 법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돼서 내가 정말 속아서 만약에 이걸 알았다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정도 사유가 돼야 혼인 취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혼인 취소에 해당한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이건 어떨까요? 어떤 여성이 있었는데요.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본인이 할 수가 없어서 임신이 된 것도 해결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 아이를 입양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덧 과거는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이거를 계속 왠지 감추는 것은 사랑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은 결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털어놨어요. 근데 남편은 그 얘기를 듣더니 속아서 결혼을 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여튼데 심지어 아이까지 있단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혼인 취소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남편이 즉시. 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남편이 취소 소송을 네, 걸었어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바로 답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성의 입장도 이해를 가죠. 결혼할 때 전에 혼인이 있었던 것들, 그다음에 특히 또 자녀가 있었던 것들, 재산 문제 어느 정도는 다 고지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그런데 이 경우에도 그럴까? 법원은 이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내가 어쨌든 피해자였고 나의 개인적인 사생활이고 중요한 부분은 또 아이를 내가 현재 양육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아이는 입양을 보내서 그 관계는 단절이 다 됐어요. 그래서 나의 상처, 남들이 알았으면 안 되는 나의 사생활의 비밀 같은 부분까지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취소는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두 부부가 갈등을 계속 유지해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이혼 사유로는 인정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자,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또 사실혼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결혼할 때 어디까지 배우자에게 알려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면 이 재산 분할이란 말로 쉽게 합의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어디까지를 해야 될지, 얼마를 해줘야 되는지, 작게는 수백만 원부터 많게는 뭐 수억 원까지 되니까 네. 도대체 재산 분할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재산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로 제 명의이긴 한데요. 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곤 해요. 만약에 아내랑 뭐 나중에 뭐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나는 다 주겠다. 난 다 진짜지? 주겠다. 난 또 네. 벌면 되니까. 아, 진짜지? 네. 다 주겠다. 네, 왜냐면 이거 저기 녹화된 거 계속 남아있는 거 아시죠? 네. 그동안에 행복하게 그리고 뭐 제 아이와 이렇게 그런 것만으로 감사하니 만약 내가 귀책 사유가 생겨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 난 다 주고 그냥 새로 시작하겠다. 오. 뭐 이런 그냥 말들을 한 적은 있는데 차는 차는 그러니까 차랑 원룸 하나 정도만 차는 못 버리는 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냅두고 네. 뭐 그런 일이 없어야죠. 네. 박강현 씨 같은 분만 계시면 변호사들이 굶어 죽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한참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살고 계신 우리 이지혜 씨는 어떨지 궁금해요. 저는 지금 결혼 13년 차거든요. 아, 네. 근데 신혼 때랑 지금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혼 때는 저도 회사에 다닐 때여서 남편이 그냥 저한테 카드를 주면서 본인의 벌이는 다 생활비로 쓰고 제 벌이는 다 저축을 하자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회사를 나오게 되고 활동을 달리 하게 되면서 벌이가 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관리하고 있어요. 네. 요새 이렇게 이지혜 씨처럼 사시는 부부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맞벌이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누군가 계속해서 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조금 역할을 공평하게 나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이제 월급에 얼마를 내서 생활비에 쓰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 생활 중에 모은 공동 재산에 대해서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보고 나누자 하는 게 이제 재산 분할의 핵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재산을 두고 이거를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오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전에 산 주식이 결혼 후에 올라서 차익이 많이 발생했다. 그거 분할해야 됩니까? 재산의 발생 시점, 재산의 형성 시점은 결혼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결혼 이후란 말이죠. 이런 경우에 정말 많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발생은 특유 재산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재산으로 되어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자, 이럴 경우에요. 혼인 기간이 짧으면 특유 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은 부공동재산 쪽으로 결론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있었던 사례가 뭐냐면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분양 계약이 당첨이 됐는데 그 계약 시점과 중간에 중도금을 계속 넣은 시점이 결혼 전후가 달라질 경우에 이거를 부공동재산을 넣을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 재작년에 부동산 시세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이게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어서 결혼 전에 산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는 암호화폐도 가능한가요? 암호화폐 요새 핫합니다. 예. 네, 암호화폐의 경우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게 그 암호화폐를 산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느냐. 생각을 해보면 공동생활 중에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부인이든 남편이든 그렇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배우자의 노력과 기여, 가사노동, 육아노동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도 당연히 재산 분할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산 것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가 지금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팔았으면 팔았다는 증거를 내놔라. 손해가 났으면 손해가 났다는 증거를 내놔라 라고 요청을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재산분할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 게 미국에서 통계를 보니까요. 이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서 뭐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한 2,000조 정도 규모로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도 요새는 젊은 친구들이 암호화폐 하나 정도는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안 나오신대요.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하느라고. 이렇게 이제 지하 경제로 들어가서 추적하기 어려운 재산들이 규모를 측정하기가 어려워서 그게 문제이지 분할 대상에는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암보험 같은 것도 재산 분할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내가 수천만 원의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 지금 내가 남편 때문에 아파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오는 암보험인데 이걸 재산 분할해야 되느냐.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사고로 발생된 보험금 이거는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안 들어가는데 그동안 부어온 적립식 보험금, 저축성 보험금 이런 것들은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기준을 하냐면 이 보험을 지금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그 금액을 재산분할에 넣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금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보험금을 다 불입해줬다. 그러면은 그게 재산분할 대상에 또 예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땅? 네. 복권. 딩동댕. 진짜? 네. 역시 로또 진행자시니까. 그러시구나. 네. 제가 이거는 방송 나갈 때 질문을 참 많이 받는 건데요. 이게 금액이 왜냐하면 우리 부부 재산은 예를 들어서 1억인데 로또 당첨금은 10몇 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면 사실 재산분할 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10년 차 되는 부부였는데 남편이 전문직이었어요. 남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로또를 샀는데 진짜 당첨이 된 거예요. 무려 20억 원. 무려 20억 원. 근데 이 부부는 남편이 전문직이지만 실제로 두 사람의 재산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부인이 남편이 이제 20억 원 되니까 와 나도 한번 좀 명품 시계도 사보고 싶고 그죠? 20억이나 됐는데 여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나 이런 거 하나 사주면 안 돼 했는데 남편이 안 되라고 거절을 한 거죠.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해서 산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전부 다 주식을 사버리고 그 이후에 일절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갈등이 되고 해서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쟁점이 된 게 이 로또 당첨금이 그리고 로또 당첨금으로 산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였는데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 공동재산이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어떡해. 그래서 부인은 아니 이게 왜 공동재산이 아니에요. 내가 가사노동도 하고 육아노동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모은 거고 내가 남편한테 뭐 생활비를 많이 안 가져가니까 돈이 남아서 산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공동재산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로또 당첨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된다라고 판례가 났습니다. 아내 입장에선 너무 억울할 것 그죠.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로또 당첨금이 수십억 원이 되면서 남편은 사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다니는데 이 배우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더군다나 재산 분할까지 안 된다고 하니까 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되게 이슈가 됐던 핫한 드라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당첨이 되자마자 이혼을 바로 하려고 했던 남편인데 전혀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 그래서 이럴 경우는 로또 당첨했을 때 그 번호 적잖아요. 네네. 그런데 내가 그 번호를 남편한테 알려줬어. 같이 의논을 했어. 사러 가는데 내가 심부름을 갔다 왔어. 로또를 산 그 돈은 내 주머니에서 같이 나간 돈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재산 분할도 재판 사항 중에 하나여서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증거가 없으면 그걸 입증하기 어려우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거 기여하신 분이 있으면 반드시 상대방이 인정하는 거 문자나 뭐 녹음으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네. 안 해야지. 최근 이게 밝혀진 건데요. 들쥐가 두 종류가 있어요. 바람피는 외도형 들쥐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가정적인 들쥐죠. 암컷, 수컷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데 과학자들이 이걸 가만히 안 놔두죠. 같은 들쥐인데 얘는 왜 가정적이고 얘는 왜 외도를 할까? 그래서 그 두 가지 뇌를 꺼내서 비교를 해봅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꺼낸 게 좀 자극적인가요? 제 직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는데 과학자들은 뭔가를 이제 꺼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두 뇌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가지고 드디어 원인 물질을 찾아내게 돼요. 이 뇌를 이렇게 자른 단면인데요. 보시면 아래쪽에 까만 점 같은 게 보이시죠? 네. 그게 뭐냐면 배측 창백이라는 그런 뇌 부위예요. 특수 뇌 부위인데요. 시상하부에 거기에 바소프레신 리셉터가 굉장히 수용체가 많이 발현이 됩니다. 아까 바소프레신이 굉장히 그 정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바소프레신 신호를 받는 그런 유전자가 굉장히 이 가정적인 생쥐에 많이 발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또 실험을 했어요. 그러면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외도하고 바람피는 생쥐의 뇌에 넣어서 유전자를 발현시켜줘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쥐가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과학에서 그 인과관계를 밝히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한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굉장히 간절하게 원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사람한테서는 이게 불법 시술이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유전자를 발현시키려고 그러면 뇌에 여기 두개골에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뇌 속에다 주사를 해야 되는데요. 있었으면 불티나게 팔릴 수 있죠. 이렇게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촬영하면 저렇게 나오기는 하나요? 저는?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 사람한테서는 저 외도하는 사람과 가정적인 남자와 그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경우는 없습니다. 아마 사람한테서도 그걸 볼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유전이요. 다들 외도의 이야기에 예, 그 다들 너무 발끈하신 거 같아요. 다른 기회에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 여러분들 여기 미혼이신 분들은 저 남자가 멋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을까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죠. 예, 그래서 이 외도형 수컷 쥐하고 가정적인 수컷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건 공간학습 능력을 테스트한 건데요. 희한하게도 외도를 잘하는 생쥐가 공간학습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길을 잘 찾아요. 네, 길을 잘 찾아요. 왜 길을 잘 찾을까요? 외도형 생쥐가? 아무래도 다녀야지 이성을 좀 만날 수 있으니까. 운전진이 운전 되게 잘해요. 살아있는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몰라요. 내비 없으면 아무도 못 가요. 개그맨들 사이에서 길은 엄청 시시해. 모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길을 모릅니다. 이야. 답이 거의 맞았습니다. 뭐냐면 돌아다녀서 많은 암컷을 만나야 되는 필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어느 암컷이 있는지를 잘 아는 거죠. 역시. 그렇죠. 저 옆 동네에 홀로 사는 암컷이 있더라. 여기도 있더라, 저기도 있더라. 다 이제 꿰고 있는 거죠. 야. 그래서 여러분 남자친구가 공간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가정에 충실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한 좋은 감정이 무슨 기능을 하느냐.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분노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랑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요.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 분노하지 않고 다들 천사 같다면 어떻게 보면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사회가 각박하고 경쟁하고 저 사람이 나를 방해해도 화가 나고 방해 안 하고 너무 잘 나가도 화가 나고 뭐 이런 정말 분노의 사회잖아요. 분노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의 중요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분노와 사랑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그 향수라는 영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재판대에 섰잖아요. 그래서 온 관중들이 청중들이 이 사람을 죽여라 막 항의를 하고 막 분노를 하는데 이 사람이 향수를 뿌리죠. 그 순간에 뇌에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회로가 활성화되면서 분노가 잦아드는 이제 그런 영화가 되는데요. 이게 신경과학적으로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어요. 이 분노 회로와 사랑 회로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인데요.
사랑과 분노의 회로가 굉장히 가까이 있어서 서로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억제하고 분노는 또 사랑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신경 뇌지도에 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쥐들은 소리가 나는 게 뭐냐면 신경의 활성이에요. 예. 이게 신경이 한번 흥분할 때마다 나오는 소리예요. 이게 기본이고요. 근데 여기 수컷을 넣어주면 그죠? 이 공격성과 분노가 나올 때 이 신경이 마구마구 활성화가 더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신경이 분노를 만들어내는 신경세포인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컷 생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조용한 소리가 나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뭐냐면, 자, 이게 아까 그 똑같은 분노 신경세포예요. 신경세포가 화를 내고 있죠. 따닥따닥. 여기다가 암컷을 넣어줍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조용하죠. 와,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신경회로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일어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 두 가지 종류의 신경세포가 아주 가까이 등을 맞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은 암컷이에요. 그래서 얘가 구행동을 하고 교미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순간에 빛으로 분노 신경을 자극해 준 거예요. 억지로 과학자들이. 그랬더니 가정폭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분노신경의 기능은 어떤 그런 좋은 감정들을 억제하고 분노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비디오인데요. 이거는 화를 낼 필요가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고무장갑이에요. 거기다 빛을 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여러분 화났을 때 막 벽을 친다거나 엉뚱한 병을 깬다거나 그런 이제 행동이 빛을 자극할 때만 나타나게 되고 이제 빛을 끄게 되면 그런 행동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신경과학자들이 아는 거는 뭐냐면 사랑과 공격 신경세포가 서로 억제하는 관계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지금 사회가 각박하고 학교 폭력도 심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폭력을 없애려고만 노력할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정말 우정을 쌓고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이런 폭력적인 것들이 저절로 억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신경과학적인 조언이 되겠습니다. 분노를 이렇게 하면 또 막 싸우고 가라앉고 이런데 사람은 이렇게 분노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 방법이 있으면 저도 분노를 억제하고 행복하게 살겠죠. 미운 감정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건 뭐냐면은 이게 계속 패턴 분리가 돼야 되는데 패턴 완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을 보면 제가 괜히 미운 사람이 있어요. 봤더니 나중에 저하고 상처 준 분과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패턴 완성을. 그래.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상처를 받았다면 그런 패턴 분리를 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미운 감정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를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더 괴로운 삶이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신경회로의 역할을 보면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여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과 떨어져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 대상을 좋아하게 되는 거. 어떤 방법이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서 좋아하게 되면은 그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분노의 감정은 커질 거고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그 관계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분노의 감정이 아마 사라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조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성의 선호도 때문에 남자들이 힘듭니다. 근데 이게 남성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힘들어요. 일단은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 듣고 깨시는 분들 계시죠? 네. 이 새들이 노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종의 경쟁이에요. 송버드라고 그래서 암컷을 부르기 위해서 새소리를 내고 하는 그런 새들이 있는데 어떤 새가 어려운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항하는 건 뭐냐면 어려운 노래를 내가 따라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게요. 그 수컷들이 직접 지네들끼리 싸워봐요. 그렇게 되면 상처 입고 결국에 암컷한테 선택도 못 받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 싸우게 되면 노래로 싸우게 되면 몸에 상처를 안 입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암컷한테 이렇게 비교를 해봐요. 예를 들면 문천식 새는 굉장히 노래를 잘 따라해요. 그리고 재환이 새는 노래를 잘 못 따라해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려주고 암컷이 선택을 하고 하면은 문천식 새 잘 따라하는 수컷을 머리 좋은 수컷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능력으로 이어지니까. 근데 까다롭게로 유명한 뿔렁병아리의 예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암컷과 수컷이 서로 구애하는 장면이에요.
먼저 뛰는 게 암컷입니다. 암컷이 이렇게 신기하다. 네, 무리를 뛰어가게 됩니다. 싱크로나이즈 그거 하는 거 같아, 그치? 너무 귀엽다. 그래서 이 뿔론병아리는 잠수성 오리이기 때문에 다리가 엉덩이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이렇게 뛸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귀엽다. 그리고 이 암컷이 이렇게 무리를 뛰어가다가 수컷이 따라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또 각도를 팍 틉니다. 네, 그러면 또 수컷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뿔론병아리가 수컷을 고르는 3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 지구력 테스트죠. 무리를 이렇게 쫙 뛰어갈 때 얼마나 잘 따라오는지. 이게 너무 떨어지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잘 간격을 맞춰서 따라가야 되고요. 까다롭구나. 어느 순간에 근데 각도를 팍 틀어요. 그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면 탈락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지구력과 꺾어지에서 이렇게 하는 순발력을 테스트를 할까요? 뿔론병아리는요, 부부가 함께 공동 육아를 해요. 그래서 아빠가 먹이를 가져오는 동안에 엄마가 아기를 보고, 아빠가 아기를 보는 동안에 엄마가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만약 천적이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매나 이런 천적이 나타났을 때, 아빠는 무리를 뛰어야 돼요. 나 잡아봐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둥지와 새끼를 보호하는데 잘 뛰어야 되겠죠. 보호의 능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트는 건 뭘까요? 매가 잡아야 되는데 피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리 잘 뛰어도 잡아먹히면 소용없죠. 돌아와야죠, 그죠? 돌아온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로 테스트하는 게 뭐냐면 딱 멈추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의 1, 2분 내에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너무 늦으면 나와보면 이미 암컷은 없어요. 그런데 능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외모도 물론 중요합니다. 암컷이 대칭인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어렸을 때 혹은 시골에 제비 보면 제비 수컷이 날아갈 때 쫙 피고 날아갑니다. 자기의 대칭성을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미도 마찬가지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건강하게 잘 발달을 했다. 기능이 정상이라는 거를 이렇게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람의 경우도 이 남자 얼굴인데요. 이쪽은 비대칭이고 이쪽은 대칭으로 가죠. 그리고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약간 대칭성이 강한 사진들이 좀 더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고기 경우인데 물고기도 예외가 없죠.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이쁜 색깔을 나는 수컷을 좋아하는데요. 빨간 색소는 본인이 직접 내는 게 아니라 뭘 먹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는 그런 음식인데, 식물인데요. 이걸 먹으면 이 색깔을 많이 내요. 그만큼 이 수컷이 영양 관리를 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양 관리도 잘하고 맛있는 걸 먹게 되면은 근육이 늘어나고 복근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여성이 그거를 선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번식을 위해서라면 꼭 사랑이 필요할까? 많은 동물의 얘들이 번식만을 위해서는 꼭 사랑이 필요 없다. 뭐 이런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속에 사는 굉장히 작은 벌레인데요. 요즘 희한하죠. 눈이 없어요. 서로 못 봅니다. 얘네들이 교미하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뭐냐면은 이 수컷이 가서 손가락으로 암컷 앞에서 이렇게 흔들죠. 그러면 암컷이 가만히 있다가 먹을 게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순간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정자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거 잡으려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리고 다시 앉으면은 그럼 이제 교미가 이루어져가지고 수정이 되는 거죠. 정말 낭만이라고는 전혀 없는. 여기 무슨 사랑이 있고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번식은 잘 하거든요. 지금까지도 살아나고 있는 거죠. 이거는 좀 더 결정적인 증거인데요. 사마귀의 교미 장면인데요. 네. 뭔가 이상하죠? 머리가. 역시 대단하십니다. 네. 지금 수컷에 머리가 없죠? 네. 이 머리가 어디 가냐면 거꾸로 돼 있나?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지금 암컷이 드셨어요. 머리. 그 왜 그러겠어요? 사실은 보면 수컷은 되게 작잖아요. 암컷은 되게 크고 수컷도 아마도 내가 잡아먹힐 걸 아나 봐요. 그래서 이 수컷이 암컷한테 접근할 때 바로 가지 않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심성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머릿속에 있는 뇌죠. 그래서 이 수컷 사마귀의 뇌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회가 됐을 때 얼른 이제 올라갔는데 그 순간에 이 암컷이 그 걱정 근심 가득한 뇌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교미가 잘 됩니다.
머리가 없는데 없는데도 예, 사마귀는 머리가 없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살아서 이렇게 걸어 다닙니다. 그거는 이제 혈관 구조가 곤충과 다른 포유류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여기 남성분들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첫사랑의 경험을 돌이켜 보세요. 주저주저 해요. 주저주저 하죠. 그래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그걸 술을 먹거나 이제 그런 상태에서 취중 진담을 하는 거죠. 아무한테 접근하면 안 되고 신중하게 접근해라 하는 기능들이 전두엽에 관여합니다. 이마에 있는 부위인데요. 술을 먹게 되면 그 알코올이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뇌가 없어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랑을 자신 있게 고백을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단순히 번식만을 위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우리의 좋은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까 그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동물들이 사실은 이렇게 가정을 이루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냥 교미를 하고 이렇게 헤어지고 결혼 제도와 비슷한 게 없는데 어떤 동물들은 이제 가정을 형성하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백조 같은 경우에 이런 계통들을 보면은 부부가 한번 연을 맺으면 이제 평생 같이 가는 두루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신기한 건 한 가지는 오래 가는 부부 동물들을 보면은 생긴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서로. 네, 서로. 잘 사는 부부들 보면 얼굴이 굉장히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어떤 게 암컷인지 구별이 안 돼요.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네,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일부 일처제인 경우가 많고요. 이거는 알겠죠? 뭐가 수컷인지. 화려한 것들이 보면 일부 다처제. 암컷이 되게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보시면 오리 종류인데요. 이 암컷입니다. 암컷이 화려하죠. 그렇죠? 그래서 암컷이 많은 수컷을 거느리는 일처 다부제 케이스예요. 이 대목에서 좀 응용을 해보시면 지금 미혼인 분들이 너무 이렇게 화려한 남성을 선호하시는 거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록 복근이 없더라도 다양한 것을 고려해가지고 배우자를 결정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의 의미가 뭘까? 우리 욕정의 단계, 그다음에 끌림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사랑에서 정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이미 뇌가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신혼 초에 이제 뜨거운 감정을 싫어서 뭐 싸우기도 하고 하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 또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 얘네들이 원래는 자궁수축 호르몬이고 우리 이뇨를 배뇨를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호르몬들이 이 정을 만들어내는데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연애할 때 굉장히 같이 있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전화하고 싶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한 번쯤은 좀 혼자 있고 싶다. 네, 혼자서 좀 영화도 보고 책도 좀 읽고 제가 뭘 하고 싶다. 그런데 매번 가서 이제 애도 봐야 되고 내 집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기회가 온 거예요. 아내가 애를 데리고 친정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 날짜가 3박 4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날짜를 이제 디데이로 해서 손꼽아 기다린 거죠. 19, 87 해갖고 그날이 딱 오고 이제 버스 태워 보내고 드디어 이제 자유로운 그걸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동안 계획했던 걸 하려고 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야. 뭘 해야 되는데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전화하고 잘 도착했냐고. 그래서 결국에는 버티다 그날 밤에 심야 열차를 네, 버스를 타고 약간 수습하신 여기까지 예, 기억은 기억은 왜곡될 수도 있으니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의 단계가 이제 되는 거예요. 뭔지 좀 아시겠죠, 그죠? 저희 그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신 건데요. 결혼식장에 이제 신랑 입장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긴장해서 가고 있는데 그 순간에 놀란 게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입장을 할 때 주변에 여성분들을 이렇게 그걸 스캐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어떤 이쁜 분이 계신가 하고 이렇게. 옛날 여자친구가 봤을까 봐 그런 생각이 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한번 다시 마음을 다시 고쳐잡았다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있더라고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벌써 우리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남자들은 이렇게 주변의 어떤 여성들을 이렇게 보는 그분이 뇌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들은 시성을 김상준 씨 같은 케이스인데 이렇게 딱 시성을 고정하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노력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자동으로 돼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선인들의 지혜인데요. 우리 전통 혼례 우리 전통 혼례에서는 그 유교식 전통 혼례에서는요 이게 얼굴을 이렇게 가립니다. 신랑. 진짜 지혜로우시. 근데 이게 이렇게 해놔야 되겠다. 확실히 그 의도는 모르겠어요. 이게 신랑이 이렇게 그 눈빛을 이렇게 그 하는 게 안 좋으니까 가린 건지 아니면 신랑으로 하여금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마음 놓고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걸어가는 거니까 별로 위험하지 않아서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음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도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그래서 앞에 이렇게 한 분이 대신 끌어주시고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오로지 나는 나의 신부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미혼이시죠? 네, 미혼입니다. 조한 씨. 네네. 한번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신랑 입장시에. 아, 제가요? 아니면 경주마처럼 이렇게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그 사고가 나는 경우를 보면 굉장히 유명한 그 사진 그림이죠. 그 여성에게 그 시선을 주는 바람에 난 사고 장면들, 그 위험한 장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이거를 너무 이렇게 안 좋게만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그 지적으로 그 성숙한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보시면 그 각국의 정상들의 경우에도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존경받는 분들도 순간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선생님, 네.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지나갈 때 고개를 돌리는 걸로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굉장히 건강한 뇌를 가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다들 하는군요.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다 진짜 맞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또 이 시선을 잘 이렇게 조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선을 이렇게 잘 고정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게 아이디어 상품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홍보 동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데요. 네. 이 여성들이 불만인 거죠. 그 남성들의 시선이 얘기할 때 눈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시선이 이렇게 되느냐. 눈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품을 눈을 보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 From head to tail, reusable and easable. There's a forehead to tail for everyone because respect never goes out of style. 네, 여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그 뇌도 이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선들을 항상 얘기할 때는 그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그 뇌 신경회로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고정행동 패턴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이제 고개가 돌아가는 고정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고정행동 패턴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이런 자극이 들어오면 이런 나는 행동이 나온다.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몸매 좋은 남자를 보면 그래요. 아까 지금 벌써 떨고 계시는데요. 어쨌거나 특정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저절로 그죠? 생각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고정행동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니코 팀버젠, 그다음에 이 로렌츠 콘라드, 그다음에 칼 펌프리시 박사님들이 동물에서 이런 고정행동 패턴을 이렇게 찾아내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왜 여러분 다 알죠?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그 엄마를 보고 그죠? 마치 진짜 엄마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정 행동 패턴들이 많이 있죠.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구지성 씨한테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 두 사진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가요? 똑같은 분 아닌가요? 근데 다 좀. 김효진 씨는 어떤가요? 저는 왼쪽
왼쪽 사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난 비슷한데. 그렇죠. 그러면 문천식 씨, 왼쪽 사진이 더 좋아 보여요. 그다음에 재환 씨. 저도 왼쪽 사진이 좀 더 좋아. 예, 이게 실제로 논문에 나온 실험인데요. 남성분들하고 여성분들하고 실험을 해보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다 50대 50, 뭐 다 착하게 보인다, 뭐 이쁘네 이렇게 보이는데요. 남성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쪽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 더 약간 매력적이다. 예, 대부분 남성들이 손을 드시는데요. 왼쪽 사진이 그 가임기 때 찍은 사진입니다. 예? 그리고 이쪽 사진이 에이, 설마. 정말입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남성들은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능력이. 몰랐어요? 그 남성의 뇌가 그만큼 그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거죠. 어정들이 난 남성적인가 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효신 씨는 패턴 분리가 되게 잘 되고요. 뭔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분석 능력이 되게 탁월하십니다. 제가 과학을 하셨으면 제가 대학원생으로 받고 싶은데. 지금도 괜찮나요?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과학하는 데 중요한 능력입니다. 편견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 또 다른 건데요. 그 남성과 여성이 선호하는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은 여성의 선호도, 이 오렌지색은 남성의 선호도인데요. 남성들은 주로 그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성들을 이렇게 선호를 하는 거고, 여성들은 자기보다 약간 나이가 많은 남성을 선호하게 되죠. 주로 그 20대 남성들은 그 20대 초반 여성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30대 남성들도 20대 초반 40대 남성. 저도 40대지만 20대 초반 여성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다못해 10대한테 물어봐도 이게 인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모든 나라와 관계없이 이제 그런 선호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도 재밌는 실험인데요. 그 모르는 남녀를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한 다음에 당신이 언제 나쁜 생각을 한번 했습니까? 이렇게 설문조사를 그 보면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난 지 1시간부터 생각을 시작을 해서 정말. 벌써 그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되기 전에 이미 평균치를 넘어섭니다. 모든 남성들이 내가 이렇게 잘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반면 여성들은 신중하죠. 적어도 이 0, 제로선을 비롯해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이제 지나야 이제 그만큼 이제 신중하다는 거예요. 그 뭔가 약간 조급해 보이고 뭔가 신중해 보이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어디서 올까? 결과적으로 이제 남자 여자의 뇌가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뇌는 계산이 빠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똑똑한 효진 씨한테 물어볼게요. 이 전체적인 이 아름다운 동화의 공통적인 결론이 뭔가요? 일단 남자가 능력이 많죠. 예, 네, 다 그렇죠. 왕자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왕자님이래야 네. 되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슬리핑 뷰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고 있었어요. 허락도 안 받았어요. 근데 키스를 하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건 완전히 성추행인데 용서가 되는 이유는 왕자님이시잖아요. 왕자님이니까. 에이, 더러운 세상. 그래서 원래 원작에 보면은 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는 그런 원작에는 그렇게까지도. 원작에는요? 그다음 뷰티 앤 비스트.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흉측하게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왕자님이니까. 원래 왕자님이셨죠, 그죠? 돈이 많은 왕자님이셨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억울한 게 개구리 왕자. 이건 개구리잖아요, 그죠? 이건 개구리잖아요. 이거는 척추동물 중에서도 제일 하등한 양서류예요. 양서류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용서가 되는 이유는 왕자였다는 거죠. 나중에 왕자로 환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데렐라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 아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왕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신발을 하나 벗어놓고 적극적인 그런 남자의 패턴 완성을 활용을 하지. 이 백설공주 이야기도 너무 슬픈 이야기죠, 그죠? 일곱 난쟁이가 정말 열심히 잘해줬어요. 이용을 왕자님을 찾아서 떠나는 백설공주 이야기. 예, 정말 슬픈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게 보는 기준이 다르다. 여성의 눈은 보다 신중하고
정말 그 어떤 능력, 남성의 그 외모도 중요하지만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수님 오늘 강의 괜찮으시겠어요? 네? 아니 농담입니다. 아, 예.